수식어를 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절대 안 떨어지고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기획을 하게 됐는데 부산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나눠서 하면 제가 귀찮은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하루에 다 끝내려고 준비를 했어요.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던 분야고 이렇게 준비하게 될 거라고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예상을 못했었는데 운이 좋은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 먼저 나눠드린 거는 이제 그냥 뭐 슬라이드 진행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커핑을 하게 될 커피들입니다. 그래서 그 커피들이 안 오시면 슬라이드 진행하다 보면 나오는 커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커피 품종이구나 그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게 타노스의 장갑처럼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모은 거거든요. 저도 샘플링 하면서 내가 되게 많이 모았구나 되게 뿌듯했는데 로스팅을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했을까 60배치 하느라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잠깐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크게 카테고리가 3개잖아요. 3개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맞게 나눠드릴 원두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게이샤, 파나마 게이샤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싱글 품종은 기본으로 드리고 나머지 에티오피아랑 케냐 둘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3봉지씩은 챙겨드릴 거니까 가지고 가시면 혹시나 제가 나중에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커핑 리스트는 뒤에 더 있어요. 다음 진행할 것들은 여기 있는데 미리 나눠드리지 않은 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식사를 하러 갔다 오거나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하다 보면 사라지게 돼요.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리스트가 없어지는 불상사가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섹션 진행할 때 또 리스트 나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할 텐데 혹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거 좀 궁금했었다? 라고 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그럼 뭐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나 패스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좀 들어놓으면 그쪽을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갈 파트가 생길 때 설명을 하고 싶은데 혹시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네. 이따 밥은 어떻게 먹나요? 밥은 이제 식사 시간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저도 여기 주변을 잘 모르거든요. 일단 뭐 안내해 주실 겁니다. 어디에 무슨 식당이 있는지 정도는 안내해 주실 거니까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세미나, 커피 관련된 세미나 하면 커피 한 잔씩 준비가 되는데 이따가 많이 드실 거거든요. 60가지 정도 맛을 보실 거기 때문에 일부러 커피를 따로 준비는 안 했어요. 그 점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진행하는 거 혹시나 미리 궁금하신 거나 요청하실 만한 거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도만 살짝 올려주시면 아까 제가 왔을 때 너무 더워가지고 좀 약하게 틀어놨거든요. 또 뭐 있으신가요? 수영이랑 바로 시작할까요? 네. 자, 주제가 되게 거창한데 그냥 심플하게 품종입니다. 품종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사실 여기 원래 앞부분에 제가 넣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걸 넣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지는 분야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식물학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코페아에 대한 얘기인데 코페아에 대한 얘기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 점만 양해해 주시고 그냥 우리는 아라비카에 대한 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타임이 에티오피아 품종이고 이게 신청하실 때 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저희 계획과 저희 예상은 이거를 3가지를 다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고 나머지가 이제
다 신청이 안 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머지를 이제 개별적으로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다 신청을 해주셔서 네, 그냥 이렇게 섹션으로 다 진행을 하게 돼서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대한 품종이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사실 작년 카페쇼 때 관계자를 만나서 미팅을 하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제가 요청을 할 때 에티오피아 싱글 품종이 나는 굉장히 관심이 많다, 게샤 말고 다른 품종이 있으면 나에게 추천을 해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 올해 초까지예요. 올해 초에 구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었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제 상반기에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데 너 그래서 나한테 추천해줄 때 분명히 못 구한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미리 선을 그어 놓더라고요. 에티오피아에서 싱글 품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은 자기네들도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올해 운 좋게 저도 리스트 나눠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품종들을 사전에 좀 셀렉을 해놓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진짜 운이에요. 내년에는 제가 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바짝 땡겨서 많이 먹고 있고, 지금 추가로 더 많이 들어올 예정인 것도 먹을 수 있을 때 먹자라는 게 제 신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아라비카 품종인 건데요. 아라비카 품종은 어떤 거냐? 에티오피아가 커피 시장인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느 나라 커피를 가장 좋아합니까? 거의 에티오피아 많이 나와요. 열에 한 8 정도는 에티오피아라고 저한테 답변을 많이 하는데, 그 이후 우리가 커피 마실 때 요새 쉽게 접하는 게 중미 아니면 남미 정도 되시죠? 근데 거기에 전달되기 그 사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멘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예멘에 대해서는 정보가 아예 없죠. 정보가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심지어 제가 요청을 했더니 들어온 답변, 예멘 커피는 생산의 70%인가가 중동에서 다 소비가 된대요. 좋은 거는 다 중동으로 가요. 중동 내에서 소비가 다 끝납니다. 나머지만 수출이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예멘을 이렇게 된 거, 기왕 이렇게 된 거 예멘을 한번 가볼까 해서 딱 찾아봤더니 여행 금지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갔다 오면 어떻게 되나, 입국과 동시에 입국하자마자 철컹입니다. 그래서 예멘을 포기했죠. 그래서 예멘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산지로 전달된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품종이 어떻게 발전됐는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스페셜 품종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우리가 지금 제3의 물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커피 시장에 있어서 몇 가지 유력한 품종들이 스페셜티 커피 또는 스페셜티 품종이라고 언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다 이 3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에티오피아 품종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게 멋진 말이죠. 그래서 커피가 태어난 곳이라고 얘네가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시다모 넘어가는 길에 이 팻말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우선은 코페아 아라비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이해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브라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모지아나 아니면 시아도, 이런 식으로 지역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처럼 에티오피아도 지역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자체를 우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냥 저렇구나 넘어갈 수 있는 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에티오피아 품종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선 아라비카는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카네포라라고 하죠. 로부스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카네포라라고 하죠. 코페아 카네포라가 처음 여기에서 자생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분포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동그라미 부분이 이제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남수단,
케냐 북부 이렇게 세 군데 지역 정도거든요. 이게 이제 카네프라. 그 다음에 유게니오이데스라고 하는 품종. 이거 부산에서 한 업체가 땡기면서 전 세계에서도 구하기 힘든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근데 이 유게니오이데스라고 하는 품종이 이렇게 굉장히 분포가 되어 있는데 아까 카네포라하고 유게니오이데스하고 그 접점에서 아라비카가 처음 탄생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아라비카는 카네포라와 유게니오이데스가 자연 상태에서 교배가 돼서 만들어진 품종이라고 단정을 지은 상태는 아니고요. 연구를 해보면서 DNA 추적이라는 걸 한 지가 몇 년이 안 됐지만 거의 이 두 가지 품종이 자연 상태에서 교배가 돼서 탄생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거는 DNA 분석해서 결과 발표했었던 건데요. 그냥 이런 DNA 분석을 통해서 지금 아라비카가 탄생되었구나라고만 예상을 하시면 되고 아라비카가 만들어진 지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대략? 네? 아라비카 4만 년 정도 4만에서 8만 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더 신기한 거는 그 정도가 식물에서는 굉장히 영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에서는 가장 영한 품종으로 아라비카를 얘기합니다.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영한 품종이래요.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게 아라비카의 원조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DNA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몇 가지로 대략 추정을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 에티오피아에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 품종이 아라비카의 원조다 또는 뭐 카네포라와 유게니오이데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품종이다라고 단정 지어진 품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연구를 하려면 에티오피아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했었던 남수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여행을 가면 안 되는 나라 10군데 중에 1위가 남수단이고 2위가 남수단이에요. 거기는 저도 갈 생각은 없고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러 가는 게 일단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결국은 카네포라와 유게니오이데스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결국 아라비카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막연했었어요. 그냥 에티오피아 커피를 제가 좋아하는 나라,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품종 그 정도였는데 다 계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제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회사가 독일 회사에서 제가 커피를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뭐 지금은 수입원들을 접해보신 분들보다는 못 접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커피를 할 때는 자가 로스팅 샵이라고 이름이 불리던 그런 샵보다 수입원들 회사가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독일계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에티오피아 전체 생산량의 6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먹어요. 그냥 커피, 에스프레소도 많이 마시고 브루잉도 많이 마시는데 어느 정도냐? 제품이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에티오피아가 베이스가 되는 제품이 그 중에 40%예요. 어느 정도? 그러면 제품마다 여러 개가 있지만 거의 블렌딩에 60% 이상이 에티오피아로 들어가요. 그 정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에티오피아의 맛에 길들여졌었고요. 그거를 거의 한 2, 3년을 거기서 그 온도만 먹으니까 저는 에티오피아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그리고 에티오피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게 된,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거고요. 이제 스페셜티로 넘어오면서 저한테 또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게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90플러스라고 하는 회사 있죠. 90플러스가 처음 전 세계에 이름을 딱 알리게 됐었던 게 바로 에티오피아. 그 중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아리차를 전 세계에 처음 등장시킨 이게 바로 에티오피아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 파급력은 게이샤 다음으로 어마어마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그냥 전 세계 유명한 로스트리들, 뭐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그런 로스트리들이 전부 다 아리차를 팔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에티오피아 커피가 지금도 책을 찾아보시면 그 옛날 책 같은 거는 보면 에티오피아 커피를 묘사하는 거 보면 과일, 뭐 꽃, 뭐 이런 것들이 막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볼 때 저는 한국에서 그런 커피를 못 접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책에서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커피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고 나이트 플러스에서 그런 커피가 가능했었던 거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체리를 이렇게 잡았을 때 촉감으로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트 플러스에서 그 한 100원이라고 하는 그 패밀리가 있는데 걔네한테 돈을 주고 너네가 체리를 하루에 얼만큼을 수확하든지 항상 일당을 줄 테니까 맛있는 것만 수확해달라. 손으로 만져보고 너네가 생각했을 때 맛있다고 생각되는 것만 수확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기대 이상인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리차가 COE가 한 2, 3만 원 할 때 아리차가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했었어요. 하나마 게이샤가 그 정도 또는 그거보다 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팔렸던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전 세계에 이슈가 됐었고 사실 그 시장에 강타됐던 그 파급 효과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바로 문제가 생겨요. 너도 나도 아리차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기 시작을 하죠. 저는 이제 가끔 사람들 만나서 뭐 가장 맛있게 먹어본 커피가 뭡니까? 저 에티오피아 아리차를 먹어봤어요 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때 지금 그분이 먹었던 아리차는 이때 나온 아리차하고는 전혀 다른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나이트 플러스에서도 이제 아리차라는 거를 너도 나도 쓰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리차라는 이름을 버리고요. 갑자기 이제 네키세가 등장을 하죠. 네키세 그리고 뭐 미스트밸리 뭐 이런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에티오피아 커피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건 뭐 뒤에 가서 더 얘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에티오피아의 지도는 지금 나눠드린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행정적으로 나눠진 지도고요. 그래서 커피하는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과 지금 먼저 나눠드렸던 커피 지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단점이 일단 2차 대전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 바로 중동과 아프리카예요. 그 유럽의 열강에 의해서 나라의 국경이 그냥 문화, 뭐 지형 이런 거 다 무시된 채 그냥 싹싹싹 잘리면서 모여서는 안 되는 부족들이 모여 있어요. 에티오피아.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종교를 혹시 아세요? 종교? 생각보다 국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종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토속신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뭐 이쪽에. 그리고 하라 지역은 예외로 이슬람이에요. 어떤 분쟁이 있는지는 상상하게 맡기고. 그래서 가끔 에티오피아에 커피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부족 간의 전쟁 또는 부족 간의 마찰로 인해서 일정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부족 간의 회의를 통해 원만히 뭐 해결되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커피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그런 뉴스는 잘 보이더라고요. 밑에 토막으로 나오더라도 에티오피아가 잘 해결됐구나. 근데 하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슬람 세계 3대 성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3대 성지 중에 한 군데가 하라예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하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지역별로 나눠져서
서로 언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품종인데 이 부족이 말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똑같은 품종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략 추산하고 있는 거는 에티오피아에는 품종이 약 10,000여 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그거는 저희가 연구할 필요는 없는 거라서 어쨌거나 이거는 그냥 행정적인 지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아직은 안 계시고. 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아디스아바바 수도가 여기 정도에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싹둑 잘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 요거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에는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열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지질학적으로 판이 달라서 서로 땡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그림을 지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 쪽으로 호수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판이 점점 멀어지고 있고 한 10,000년 정도가 지나면 여기가 바다로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때까지 살아계실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네. 여기가 왜 중요하냐? 현생 인류의 시초가 되는 게 여기를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살던 그 최초의 문명은 아니고 최초의 인류가 여기를 걸어가서 유라시아와 유럽으로 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람의 DNA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내놓은 결론 그 내용에서 보면 DNA가 전 세계 지금 굉장히 다양한 DNA를 가진 민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DNA 추적을 해보면 현재로서는 딱 한 명의 DNA로 연결이 되는데 그 한 사람 가지고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그 여자로 추정되는 그 뭐라고 해야 돼? 뼈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디스 아바바에 가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현생 최초의 인류.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인류의 어머니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약간 가칭을 가진, 이 키가 한 1m면 되는 그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여기 이 열곡이라는 게 이제 정확히 어떤,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자리가 있나요? 이 열곡을 이렇게 지도에서 딱 선그어 놓고 보면 조금 와닿지가 않으시잖아요. 이거를 이제 지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쪽에 보면 호수가 많이 있죠. 이 호수들이 나중에는 바다가 될 걸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 그림 보시면 더 확실하게 보이시죠? 판이 크게 3개로 나눠져 있어요. 3개가 다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000년 정도 지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돼요. 그때까지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식물학, 그러니까 커피에서 품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쪽하고 여기는 에티오피아가 아닙니다. 여기 쪽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발견이 되었죠.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혹시 그린팁, 브론즈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첫 커피에서 이제 새싹이 날 때 그 색깔을 보고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린팁, 브론즈팁 이렇게 나누는데 이유는 아직 모르는데요. 이쪽에 자생하는 품종들은 대부분 그린팁이 많고요. 이쪽에 자생하는 품종 대부분 약간 브론즈팁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 팁에 대한 거는 마지막에 게이샤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게 모든 품종을 다 그렇게 2개로 분류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월드 커피 리서치에서 발간하는 아라비카라고 하는 품종에 보시면 반드시 팁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이게 그린팁인지 브론즈팁인지 반드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서 나왔겠구나, 여기 어딘가에서 나왔겠구나 대략 추측을 하는 그런 요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뭐 그거는 100% 그린팁은 어떻다, 브론즈팁은 어떻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쪽이 브론즈팁이 많고 이쪽이 그린팁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에티오피아의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뭐 예가체프, 시다모 이게 한 여기 정도 돼요. 여기 높은 데가 흔히 요새 이제 갑자기 어느 몇 년 전부터 뜨기 시작한 게데오 지방이 예가체프 지방 안에 있는 건데요. 이제 커피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이유가 해발고도가 조금 더 높아요. 여기 또 커피에서는 해발고도가 자존심 아니에요. 우리 해발고도 몇 천에서 뭐 나왔다 이런 얘기 되게 농장 가면 되게 많이 하거든요. 별로 안 궁금해요. 가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걔네한테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네들 농장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가면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고도계나 핸드폰 어플로 이제 지금 여기가 몇 미터인지 나오잖아요. 꼭 보여줘요. 여기가 지금 1800m, 2000m 한번 가볼래? 어떻게든 데리고 갑니다. 그냥 딱 그래서 핸드폰에 2000m를 보여주면서 사진 찍으라고 빨리. 그래서 자기네 농장 팻말이랑 놔두고 사진 찍고. 인스타나 이런 데 보시면 많이 올라와요. 2000m 가서 사진 찍는 거. 그게 그 농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 난 내가 만약에 나중에 산지를 가신다 등산을 할 걸 꼭 예상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게데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좀 익숙한 지역이 리무, 카파 그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하나가 한 여기 정도 됩니다. 어쨌거나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여기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끔 사회면에 나오는 소말리아 해적이 굉장히 많은 여기도 여행 금지국입니다. 여행 금지국, 여기도 여행 금지국이에요. 가실 때 이제 알아서 잘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역을 나누는 거예요. 지역을 나눴을 때는 여기 지역이 이제 이런 제가 그냥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소리 나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안틸로, 일루바브라, 게샤, 아가로, 케피, 카파 이게 다 여기 지역이고요. 여기 쪽이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지역이죠. 예가체프, 시다모, 하라, 알게 여기 쪽이 이제 대체적으로 커피를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냐. 예가체프 같은 경우는 화사한 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예가체프를 묘사하고 시다모를 묘사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나와요. 군고구마라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커피가 스윗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라 같은 경우는 모카하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오히려 하라는 하라의 플레이버라고 얘기하는 그런 독특한 향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다 스윗하다라는 거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잘 경험을 못 해보신 지역이죠. 여기는 왜 경험을 못 하냐면 일단 선점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독일의 그 업체들과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유럽의 굉장히 오래된 회사들이 미리 이쪽은 사실상 선점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장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진마 지역이 여기 쪽인데 진마 커피를 처음 커피해봤을 때 저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맨날 예가식품만 군고구마 먹다가 갑자기 딱 했는데 화사한 커피를 처음 접했던 게 이쪽이었고 요즘 그래서 뜨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뭐 가장 익숙한 이름 하나 나오잖아요. 게샤. 그 다음에 카파 테피는 접해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접해보셨어요? 이쪽이 이제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의 에티오피아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쪽이 조금 더 고가의 커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눠지는 거는 지형적인 특징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100% 야생에서 커피가 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일부러 품종을 가져다가 심어서 확산시키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품종들이 많이 섞여 있는 상태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 이제 품종으로 넘어갈 텐데요. 에티오피아의 품종을 이야기하기 전에 큰 카테고리를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지배적이죠. 에티오피아 헤일룸. 이게 그냥 에티오피아 토착종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에티오피아에는 다양한 품종들이 섞여 있는 게 지배적으로 많아요. 99.9% 이상이 다 헤일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새 등장하는 말이에요. 로컬 랜드레이스.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그 지역이나 지방의 이름을 딴 품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두 개가 같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가체프, 시다모 이거는 지역이지만 거기 안에는 에티오피아 헤일룸이 있거든요. 사실상 좀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돼서 쓰여지고는 있는데 조금은 더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용을 보다 보면 얘는 이건 무슨 품종이지? 이건 무슨 품종이지? 특별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해서 선택된 품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커피를 이제 셀렉을 해서 얘네들 사람이 그냥 연구소에서 쉽게 말하면 연구소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해서 나눠서 여기 품종에다가 이름을 그냥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들어가요. 무슨 숫자가 들어가면 그냥 다 사람에 의해서 선택된 품종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그냥 분류를 해서 하고 사실상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좋긴 해요. 헤일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예를 들어 예가체프라고 하면 거기 예가체프 원두 사시면 또는 생두를 사면 다 100% 에티오피아 헤일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헤일룸 안에 선택된 품종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냥 그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품종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의 개념만 알아주시고 아직은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체계가 잡혀 있고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 자, 우선 에티오피아 헤일룸이라는 게 의미하는 걸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요. 거의 아직도 지배적이죠. 시다모, 예가체프, 하라 등등등. 그래서 어떠한 에티오피아를 사시건 간에 박스나 백에는 몇 개 표기가 안 돼요. 시다모냐, 하라냐, 예가체프냐 해서 G1, G2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그 정도밖에 없고 아직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정말 비싼 에티오피아를 사도 그냥 예가체프 G1 그냥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괜찮은 걸 사도 예가체프 G1으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파나마 게이샤를 사도 파나마 SHB 이렇게 써 있어요. 게이샤를 몇십만 원짜리 사고 다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 나라의 등급 체계이기 때문에 그 등급 체계에서 아직까지 품종을 가지고 나누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캐릭터를 설명하는 요소로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시다모 헤일룸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다모 커피는 어떻다, 파라 커피는 어떻다, 예가체프 커피는 어떻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거의 이제 대부분 다 커피를 설명할 때 대체적으로 이 지역의 커피는 이렇고 이 지역의 커피는 이렇고 설명을 할 때 연결되는 게 바로 헤일룸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결국 얘네들을 아직까지는 분류하는 명확한 그런 체계가 잡혀 있지는 않아요. 품종을 가지고 분류하는 거는 아라비카냐 로부스타냐 정도만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서 분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켓에서 흔히 가격 변동되는 거 잘 모르시겠구나. 커머셜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의 커머셜이 아니라요.
마켓에 적용되는 기준이 커머셜을 하게 되면 이 주식처럼 생두 가격이 변동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근데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 마켓이 몇 년 만에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들이 몇 컨테이너씩을 사는 거예요. 한 달에 몇 컨테이너를 사서 창고에다가 이제 계속 차곡차곡 세이브를 해놓죠. 네, 그때 이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도 커머셜 라인이 있어요. 그런 커머셜 라인 같은 경우는 이 마켓에 영향을 받는데 결국 그때 사용되는 게 헤일륨만 표시가 되고, 근데 얘네는 뭐 스페셜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켓이 영향을 받는 거는 기후적인 조건이나 뭐 작황의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평균 가격들이 책정이 되고 주식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스페셜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10%씩 오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이샤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게이샤는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조건 10%는 올라요. 무조건이에요. 이유는 없어요. 매년 올라요. 그냥 작년에 예를 들어 작년에 10만 원에 샀다. 그럼 올해는 한 11만 원, 12만 원 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또 얼마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켓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에티오피아가 그런 시장이 열릴 거예요. 에티오피아도 품종으로 나눠지거나 또는 퀄리티로 나눠지면서 마켓에 영향을 받는 그냥 일반적인 시다모, 예가체프 이런 커피들이 있겠지만 마켓이 떨어지든 오르든 그냥 매년 10%씩 오르는 스페셜한 에티오피아가 곧 등장을 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게샤빌리지 커피라고 하죠. 게샤빌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땅을 사서 만든 농장이에요. 그냥 우리는 게이샤를 키우겠어라고 해서 그냥 아예 만든 농장인데, 걔네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 가격이 얼마고 간에 그냥 가격이 거의 10배 가량 비싸다 생각하시면 돼요. 에티오피아에서 일반적인 그냥 헤일륨을 산다, 시다모 예가체프 사면 한 만 원 안 하거든요. 현지에서 사면 만 원 안 하는데 얘네는 기본 가격이 한 7, 8만 원, 10배. 좀 비싼 게이샤 하면 뭐 15만 원, 20만 원까지 가기도 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헤일륨은 이런 표시가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그런 걸 시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지도인데요. 나눠드린 지도는 올해 이제 트라우카라고, 작년인가? 올해 어쨌거나 트라우카라고 하는 생두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에티오피아만큼은 전 세계에서 스페셜티 에티오피아에서는 빠질 수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지역에 대한 걸 좀 세분화시키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각각의 세부적인 지도를 많이 나누는데, 일단 나눠드린 걸 보시면서 대략 위치, 이름 이런 거를 좀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아마 한 2, 3년 동안에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해지실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역 하라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시다모, 예가체프, 그 다음에 부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새 핫한 네치마지, 여기가 이제 게샤가 나오는 곳이고, 그 다음에 리무나 진마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적으로 나눠진 거 플러스 커피에 대한 기준으로 나눠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나중에 참고가 될 수 있을 만한 거라서 그걸 제가 미리 드린 겁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커피를 처음 할 때는 시다모 안에 예가체프가 있다고 배웠거든요. 좀 달라요. 시다모는 시다모고 예가체프는 예가체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커피를 배울 때만큼은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예가체프가 좀 더 좋은 거구나, 시다모가 좀 안 좋은 거구나라고 저는 받아들였었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시다모만 하고 예가체프를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지도, 그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시면 얘네 사이트에서 예가체프, 그 다음에 시다모, 부지, 여기에 대한 세부 지도가 더 잘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출력 다운 받으시면 되고, 다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사이트에서 한번 받아보시면 나중에 이제 외국이든 내가 서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런 지역이 있었나? 라고 하면 여기 지도에 웬만한 데 다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그걸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띄워드리고 나머지는
틀렸지. 자, 이제 로컬 랭귀지는 쉽게 말하면 지방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품종에다가. 뭐 예를 들면 2000살. 그거는 품종이 뭔지 모르죠. 근데 그냥 2000에서 나온 거구나. 1000원살 이러면 철원에서 나온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듯이 마찬가지 거의 그런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게데오, 원래 시다모, 시다마 이게 표기상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 여기 시다마라고 합니다. 부지, 그 다음에 모레나 이런 이름이 붙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파란데요. 표기를 이렇게 완전 100% 영어식으로 하면 이렇다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편의상 하라, 시다모, 얘가체프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마, 일루바보라, 케파. 저는 이거 카파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표기에서의 차이. 그래서 영어식으로 케파, 왈라라 네, 표기가 되고. 이 이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얘네들이 이제 조금 더 작은 개념의 이제 뭐 예를 들면 시다모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작게 쪼개지기 시작을 해요. 시다모도 있지만 하라 있지만 이게 다 에티오피아 내부에 있는 지도상에 나와 있는 그 지역들인데 거기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품종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뿌려진 게 아닌 그냥 그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품종들이 있는데요. 우선 부지와 모레나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얘네가 이제 얘가체프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품종이 몇 개 나옵니다. 게데사라는 품종이 있고요.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까 나눠드렸던 거 있죠? 커핑 할 때 리스트 종이 보시면 얘랑 얘는 다 커핑을 하실 거예요. 부지차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게 농장으로 소개가 돼서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농장에서 큰 개념, 다 수확한 다음에 에티오피아 헤일룸이라고 해서 파는 거고요. 티리트라 보요라고 하는 그 농장, 여기 아마 따로 이런 지역명.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게데오하고 시다모에 있는 대가라는 품종. 그 다음에 원리슈. 이거는 우리나라에 원리추아추라는 품종 그 커피가 들어왔었는데요. 그것도 그 지역에서 자생하는 또 품종에는 그런 이름이 따로 붙고요. 그 다음에 쿠루메라고 하는 품종은 실제로 굉장히 에티오피아 품종에 있어서는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좋은데 한 획을 그은 품종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얘로부터 파생된 품종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일단 연구가 되어 있고, 근데 얘는 표기가 좀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루메라고 하는, 저는 처음에 이게 표기상의 차이인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 그냥 아예 다른 품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표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커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자생하는 품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단점은 얘네가 다른 지역에서 다르게 이름이 불려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분류가 채 되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데 몇 개만 알아두시면 되는, 그냥 분나 이런 거는 그냥 커피를 뜻하는 그 소속 언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품종에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커피라고 이름을 붙이기 전에 에티오피아에서는 그냥 분나라고 사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도 사실 공부공개서 많고요. 이름이 되게 비슷한 애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원리쇼, 원리추 같은 표기인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거 쿠루메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아직 몰라요. 이게 같은 건지는 모르겠고, 분류가 되지 않은 품종,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지만 얘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는 이 정도 품종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추측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푸르메라고 하는 품종인데 조금 잎이 다르게 생겼죠. 알고 계시는 그 흔히 사진 인터넷에 올라오는 품종하고는 조금 달라요. 푸르메라고 하는 품종이 나중에 뒤에서 선택종이 나오는데요. 사람에서 셀렉트되는 그 품종 중에 몇 개가 있어요. 그 몇 개의 조상격으로 지금은 분류를 하고 있어서 이 계열, 그러니까 실제로 에티오피아에 되게 많은 품종들이 있지만 실제로 걔네가 나름 큰 카테고리로 몇 개를 묶고 있어요. 몇 개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종으로 그냥 알고 계시는 시다모 커피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좋은 시다모를 뭐 접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캐릭터를 그냥 간직하고 있는 품종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100% 리스트에 100% 준비가 됩니다. 네, 저도 좀 헷갈려요 지금. 아, 프롬에 있네요. 워시드로. 그러나 그런 품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일단 에티오피아에서는 연구하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뜻이 있는 농장 같은 경우나 또는 워싱 스테이션에서는 품종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류를 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빛을 보기 위해서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사실 근데 이거는 여기 표기된 거는 다 그냥 같은 푸르메라는 거. 근데 이게 부족의 언어다 보니까 같은 걸 가지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라. 그냥 하라 커피는 그냥 다 묶어서 그냥 하라 커피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도 되게 여러 개의 품종들이 있습니다. 저도 일단 못 먹어본 거예요. 못 먹어봤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보면 일단 읽는 것도 어렵죠. 생소하고 그리고 그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라 커피는 그 리스트에 빠져 있거든요. 커핑 리스트에. 근데 다음 섹션에서 하라 커피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좀 중요한 그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제가 하라를 에티오피아에다가 넣지 않고 아라비카로 넣었으니까 그건 많이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그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라 지역에는 되게 많은 품종들이 있는데요. 보면 다 군나 붙죠 이거. 그냥 자기네들이 말하는 얘는 커피, 무슨 커피, 무슨 커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쌀에 관심을 조금만 가지시면 되게 재밌는 품종들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량을 해서 만든 쌀의 품종들이 있고 일본에서 사온 쌀의 품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사실상 여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과일도 마찬가지. 다 먹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하라 커피 같은 경우는 100% 다 내추럴입니다. 워시드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일단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하라 지역에서는 이제 자생하는 품종들인 거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근데 여기에서 몇 개가 나중에 선택이 돼서 발전이 되는 품종에는 가뭄에 강한 품종으로 많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는 품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리적으로 아라비카가 처음 발생한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품종의 그 개수 단위가 달라요. 일단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그래도 분류가 되어 있고 저도 나름 먹어봤던 품종이 일부가 있거든요. 뭐 요거는 빼죠. 요거는 뭐 게이샤는 다 드셔보셨잖아요. 접하기 쉬운 그래도 비교적. 근데 베데사라는 품종은 저도 몇 년 전에 물론 3가지 품종이 섞여 있었던 거긴 한데 처음 접해봤던 품종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야완이라는 품종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몇 개가 10개, 9개, 10개 정도가 지금 현재 아라비카에서 그래도 DNA 족보상으로 좀 상위권에 있는 애로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2개.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보면
또 많이 나눠지는데 이름 좀 많이 보신 것 같죠? 우리나라에는 뭐 첼렐렉투, 첼첼레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나오는데 그런 이름하고 좀 비슷한 지역에 자생하던 품종. 그다음에 근데 여기에도 하라라는 이름이 붙은 품종이 있어요. 하라 지역이 아니에요. 하라 지역이 아닌 남서쪽인데 거기가 이제 경계기는 해요. 남수단하고 이렇게 경계면에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품종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이 붙는 개념이 조금은 다른데요. 그냥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색깔이죠. 커피 나무 색깔 하면 다 이렇게 색깔이 뭐 다양할까 싶은데 가지 색깔이나 이런 게 달라요. 어떤 가지는 흰색인 경우가 있고요. 어떤 가지는 갈색인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약간 검은색을 띠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색깔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양이나 이제 나무가 자라나는 모양이나 그런 형태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신기한데 이 아바가 무슨 뜻일까요? 한국말하고 좀 비슷하고 아빠예요. 그런 품종 그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분류가 되어 있어서 다 먹어보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여기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오래전부터 그냥 불려왔던 품종들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기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서쪽 같은 경우는 품종이 좀 많이 다양해지고 굉장히 많은 종들이 있는 이유가 아라비카의 발상지기 때문에 자생하는 품종뿐만이 아니라 영한 품종이잖아요. 아직 몇만 년 됐으니까 그 몇만 년의 시간 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다양한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다양한 품종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것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종이 굉장히 많고 아직 안 끝났어요. 있어요. 이런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분류가 되어 있거나 하진 않고 그냥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품종들도 있어요. 전 다 처음 보거든요. 이거 알파벳 순으로 정리할 때 되게 하다가 짜증나가지고 욕하면서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름이 좀 생소하더라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저도 다 처음 보니까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중미 지역하고 에티오피아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에티오피아는 그냥 자연 상태에서 이미 만들어졌던 거고 중미는 커피가 처음부터 자생한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에 있어서는 에티오피아만큼 다양하지는 않아요. 중미나 이런.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셀렉트라고 하죠. 품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하게 되는 이유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CBD라고 하죠. 체리가 데미지를 입는 그거는 근데 아직까지 아프리카에서만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CLR이라고 하죠. 녹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 잎이 데미지를 입어서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몇 년 전에 멕시코와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구아, 온두라스 이런 중미 지역의 대부분이 예로 인해서 데미지를 어마어마하게 입었습니다. 특히 엘살 같은 경우 40%가 감소했어요. 제가
데미지 입은 다음 해에 엘사를 갔는데 산 하나가 민둥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커피 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데 그 잎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가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농장에서 갈아엎고 새로운 품종을 심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산이 다 그냥 멀리서 보면 되게 민둥산처럼 되어 있는데 가까이 가보면 나뭇잎이 하나도 없는.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거는 그 와중에 정말 창창한 애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게이샤였어요. 게이샤는 일단 시에라의 굉장히 강한 내성을 가진 품종이거든요. 물론 게이샤 타임 할 때 더 자세하게는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CBD와 CLR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중미 지역에 아직 이 CBD라고 하는 게 문제가 발생된 적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중미에서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균이거든요. 만약에 이 균이라고 해야겠죠? 이 균이 중미에 가서 퍼지는 순간 우리는 커피 못 먹을 거예요. 중미에 확산돼서 지금 대부분 먹고 있는 티피카 버번을 비롯한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 CBD의 내성이 강한 품종을 심고 키우고 있는 농장은 실제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파나마 게이샤 얘기하면서, 농장들이 사실 너무 비싸거든요. 내가 현지에 가서 커피를 사는데도 비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진짜 CBD가 한번 터져봐야 정신 차리지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항상. 근데 그 정도로 아프리카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큰 문제예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올해 케냐에서 이게 발생을 하면서 이거에 취약했던 SL28, SL34 얘네가 데미지를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SL28, 34의 가격이 막 오르고, 가격은 작년하고 비슷한데 품질은 더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이 문제예요. 농가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이거에 내성이 강한 품종을 계속 개량을 하고는 있지만, 모든 농가가 다 그걸 키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만약에 내성이 강하다라고 하면 얘한테 취약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 CBD의 내성이 강한 품종 하나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얘는 예를 들어 게이샤가 대표적이다라고 하면 다 아는 품종이거든요. 네? 맞아요. 무매수단이라고 불리는 품종이 CBD의 내성이 강한 품종이에요. 그 2015년에 우승하신 분이 쓰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품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 다음에 품종을 아예 이 연구 센터에서 그냥 셀렉을 했던 품종들이 있어요. 이름이 이제 다 조금씩 다르게 붙어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에도 교배를 해서 만들어진 품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100%를 구해서 먹어보거나 이러기에는 사실 저도 이런 품종이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기 때문에요. 우선 CBD에 대해서 보자면, CBD는 이런 거예요. 체리 자체가 그냥 데미지를 입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아프리카에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중미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연구나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텐데, 아직까지는 다행일 수도 있고, 하나가 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여기 한번 살짝 좀 뿌려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걸 얘네들은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이제 하나만 보면 이런데요. 일단 수확을 못해요. 그냥 체리가 감염이 돼버리면서 체리 자체가 말라요. 그리고 이게 전염됩니다. 옆나무로 또는 옆마을로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에서는 CBD의 내성이 강한 품종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CBD의 내성이 강한 품종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우선 게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게라 지역에서 나온 커피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나름 요새 판매가 좀 되고도 있거든요. 되게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맛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드셔보세요. 게라는 에티오피아에서도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보면 아까 대략 사선에서 대략 그린팁이겠구나 예상하시면 돼요. 계란을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개의 샘플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냥 이 나무, 이 나무.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CBD가 내성이 강한 걸 찾으려면 CBD가 심하게 피해를 입은 데를 가요. 그 지역을 가서 살아남아 있는 나무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체리를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하면 얘랑 DNA가 똑같구나. 그럼 얘랑 같은 나무, 얘랑 다른 나무 이런 걸 분류를 하는데 그게 70년대, 60년에서 70년 사이부터 시작을 해요. 찾아보면 그때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라 지역에서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건데 셀렉을 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든이라고 하죠. 그 연구소가 있으면 연구소 뒤에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농원 같이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심어서 일부러 균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튼튼하게 살아남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몇 년에 걸쳐서 해요. 그 다음에 정말 몇 개가 이 품종과 이 품종은 정말 튼튼한 내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찾아지는 게 741이라고 하는 품종과 7527이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뭐 여기 보면 나중에 서핑하실 때 보면 여기에 이 품종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74110, 74165, 74112 뭐 이런 거는 다 사람이 선택한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 이렇게 두 가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와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되게 비슷한데 조금씩은 다릅니다. 와시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찾아낸 게 이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 이런 지역 처음 보시죠? 저도 처음 보니까 제가 이거 세미나 준비하면서 에티오피아 지도를 굉장히 많이 보고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표기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품종들이 나와요. 얘네는 일부 이제 맛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74110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내성이 강한 것뿐만이 아니라 맛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 지역에다가 즉 시다모 예가체프 지방에다가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나름 에티오피아에서 전국구 품종이에요. 종종 나와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나중에 올해부터 저도 좀 많이 보기 시작을 했는데 에티오피아 헤일룸이 아니라 이렇게 품종 몇 개로 표시가 돼서 판매가 되는 커피들이 있거든요. 카운트컬처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부지차,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몇 개 이렇게 섞이는데 얘는 나름 여기에서 셀렉이 됐지만 내성이 굉장히 어느 정도 있고 CBD의 내성도 있고 나름 CLR에도 살짝은 있고 근데 맛도 괜찮은. 그래서 정책적으로 많이 확산을 시켜서 커피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예가체프나 시다모 지역에다가 많이 심어서 키우고 있는 품종이 이따가 커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분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우시우시.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우시우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어쨌거나 얘는 뭐 나중에 더 뒤에서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 굉장히 가능성이 게이샤 다음으로 있는 품종입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든 세미나 전에 구해보고 싶었는데 못 구했어요. 아쉬웠는데 호주에서 몇 년 전 그리고 작년에도 판매를 해서 원두로는 좀 접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어쨌거나 우시우시는 여기 지역인데 여기에서 셀렉트했던 품종이에요. 근데 이렇게 754라는 넘버링이 붙었어요. 근데 2006년인가에는 754를 그냥 우시우시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국내에 우시우시라고 해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품종 우시우시가 아니라 지방 우시우시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우시우시 싱글 품종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00% 우시우시 품종을 구하지는 못했고 얘는 지금 현재 콜롬비아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될 품종으로 차세대 품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뭐 4개 정도 지역에서 보면 다 숫자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게 다 같은 프로젝트로 인해서 연구가 진마도 한 여기 정도 되는데 여기 정도의 그 연구센터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커피 아라비카가 처음 탄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야생의 숲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지역이 다 여기 쪽에 좀 몰려 있고 품종의 이름이 다 비슷하게 붙는 게 한 연구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다 붙여졌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뿌려서 많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3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7410이라는 품종은 아까 앞에 쿠로메라는 품종이 있었죠. 거기에서부터 나왔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품종으로 되고 있고 제가 파나마를 갔을 때 파나마 한 농장에서 그 심어진 걸 봤었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사실 얘도 심어져 있었어요. 파나마 게이샤를 주력으로 하는 농장인데 얘가 심어져 있었어요. 물어봤죠. 저거 어때? 아직 게이샤만큼은 안 나온다. 그런 단계. 파나마는 게이샤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파나마 게이샤라는 거의 그게 하나의 대명사처럼 됐는데 실제로 다른 품종을 굉장히 많이 테스트하고 있는 나라가 또 파나마기는 해요. 그렇지만 파나마 게이샤를 뛰어넘는 퀄리티 커피가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얘가 주력을 파나마 게이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그러면 안 되지만 CBD가 터지면 좀 다른 품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파나마나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농장주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농장의 커피를 사줘서 얘네한테 도움이 돼야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굉장히 부자예요. 네, 굉장히 부자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에티오피아를 많이 가요. 가서 거기에서 내가 품종을 합법적으로 사와서 자기네 농장에다가 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CBD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 CLR이라고 하는 것도 몇십 년 주기로 돌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씩 잦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CBD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그 농장들의 불안감 때문에 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얘네들도 현실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딱 닥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게이샤 팔지 뭐 이런 농장이 더 많아서 빨리 좀 CBD가 한번 터져야 다른 품종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LR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독병인 건데요.
잎의 뒷면이 갈색의 이런 곰팡이 균 같은 애들이 이렇게 퍼지면서 광합성하는 걸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잎이 말라요. 말라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 게 이 CLR, 그 커피 녹병. 그래서 중미에서는 이걸 로야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2013, 14년도에 로야의 피해가 컸었던 게 얘도 이제 균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도 독감 유행하면 항상 나오는 기사가 이 독감의 균이 공기로 감염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2013, 14년도에 퍼졌던 얘는 바람에 의해서 확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피해가 어마어마했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있었던 게 얘네가 처음 나뭇잎에 균이 살짝 있으면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농장에서 이렇게 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는데 사람이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에 의해서 옷이나 또는 뭐 체리를 이렇게 담기 위한 바구니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잎과 잎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데미지가 그냥 직방이었죠. 실제로 이 CLR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잘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CBD는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에티오피아만의 문제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CLR의 내성이 강한 품종. 이거는 사티모르 J19와 사티모르 J21. 이것도 선택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생하던 거에 선택한 품종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었던 게이샤. 이거는 뭐 게이샤 챕터 스페셜 품종 할 때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이나 게이샤가 좋고 맛있고 비싸고 이런 품종으로 인식이 되지만 처음에 에티오피아에서 얘네가 반출이 될 때는 단순해요. 녹병에 강해서 얘네가 반출이 된 거예요. 그냥 맛있어서 된 거는 몇 년 안 됐어요. 아, 이 게이샤라는 건 정말 좋은 커피야 라고 인식된 거는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15년 밖에라고 하기엔 좀. 그 다음에 여기 연구소에서 이제 또 셀렉한 품종. 저도 처음 보니까 뭐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이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연구 기관이 에티오피아에만 3군데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인 건데요. 에티오피아에서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개량을 하기 위해서 선택종을 찾고 그 다음에 이걸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를 하게 되는데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우선 수확량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수확량이 지금보다 더 많아졌으면 하는 희망사항에서 개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뭄의 내성이 강한 그런 거를 위해서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부분 하라 지역이나 그 하라 좀 밑에 지역이 있거든요. 아직 커피로 유명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오로미아라고 하는 굉장히 큰 지역에서도 하라에 가까운 지역에 많이 확산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수확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바브나라는 또 품종을 만들었는데요. 얘는 이제 741이라고 하는 그 아까 녹병에 내성이 강했던 품종이죠. 걔하고 그 연구소에서 셀렉을 했던 이개 수라고 얘기하셨죠. 그런 품종을 교배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확산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품종은 739, 그 다음에 똑같이 기본적으로 단순하지만 피해를 적게 입는 품종을 많이 확산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메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정보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섞인 걸 보면 그냥 양이 많은데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내성도 강한 애를 같이 결합시켜요. 그래서 만들어서 여기저기 확산을 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뭄에 굉장히 강한 품종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사실 이런 이름은 에티오피아 느낌은 잘 안 나거든요. 자, 에티오피아에 지금 어느 정도 분류가 끝난 품종들이에요. 어느 정도. 아시는 품종 뭐 있으세요? 알고 계신 품종? 셀고 여기 있죠? 게이샤와 게이샤는 아시잖아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주목받기 시작해요. 품종의 관점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사실 몇 년이 안 됐어요. 생각보다 몇 년이 안 됐고요. 그 이전에는 그냥 에티오피아는 자체적으로만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자체적인 노력이라 하면 에티오피아 정부 차원에서 에티오피아가 직면한 문제, CBD, PCLR, 그 다음에 가뭄, 이런 문제들을 위해 이런 문제하고 직면했던 것 때문에 자꾸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았던 품종이 다른 산지에서 엄청나게 이슈를 가지고 그게 마켓 스페셜티 시장을 거의 선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에티오피아 기관의 협조 요청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나 콜롬비아,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기관, 연구 기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연구 기관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내성이 강한 품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요청을 하면 에티오피아에서 답변을 해주면 그거를 정식으로 품종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코스타리카에서 농민으로 있는데 이번에 무슨 문제가 터졌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제 기관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얼마 감소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품종을 소개해 주기 시작을 하게 된 게 몇 년이 안 됐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거의 수확량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카투라카투아이가 지배적으로 많았잖아요. 카투라카투아이가 그래도 수확량 생산하기 되게 쉽기 때문에 그걸 지배적으로 많이 하다가 뜻하지 않은 품종이 중미 파나마에서 대박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품종이 가진 힘을 스스로 농부들이 스스로 알았는데 더 신기했던 거는요. 저도 코스타리카를 갔을 때 그리고 엘사를 갔을 때 보면 거의 파나마 게이샤가 이미 뜨고 난 다음에 갔는데 파나마에서 농민들이 게이샤를 심은 게 한 처음 심은 게 한 2003, 4 이때라고 하면 그 이전부터 이미 농장에는 게이샤가 있었어요. 코스타리카는 특히나 자기 지금 농부의 아버지뻘 되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정도 때에 농장에다가 품종을 다양하게 심어놨는데 이게 어떤 품종인지 몰라서 개량을 안 하고 있었던 품종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게이샤, 그 다음에 요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SL28. 그래서 제가 코스타리카를 갔는데 나무가 되게 덩그러니 몇 개가 있어요. 이건 뭐야?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40년 된 게이샤야. 얘는 뭐야? 이거는 30몇 년 된 SL28이야. 이건 왜 안 해? 우리도 얼마 전에 이게 SL28이고 이게 얼마 전에 게이샤인지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 나온 체리를 가지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새로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도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에티오피아에서 가지고 온 품종이야. 이름이 뭐야? 이름은 몰라. 우리 아빠가 에티오피아 가서 사온 품종이야.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농장 간의 격차가 좀 심해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분농이라고 하죠.
돈이 많은 농장들은 이런 품종에 대한 걸 연구하기 위해서 산 일부에다가 아예 품종을 다양하게 심어놓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가면 정말 다 나무마다 팻말이 다 다르게 있어요. 얘는 무슨 품종, 얘는 무슨 품종, 얘는 무슨 품종 있는데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괜찮으면 이제 자기네 또 적합한 데다가 심고 그런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못 사는 농장은 이걸 해서 파는 거에만 급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미에서 터졌던 CLR이나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피해를 너무 직격탄으로 입었던 것도 역시 좀 생계형 농장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편의상 분홍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분홍 같은 경우는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피해가 사실상 거의 없었던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농장들도 다 인스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거, 이번에 제일 재밌게 봤던 게, 혹시 브라질산 게이샤 드셔보셨어요? 혹시 드셔보셨나요? 혹시 계신가요? 어떤 거? 시오이나. 아, 시오이. 저도 작년에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 가테아라는 되게 유명한 농장에서 게이샤 한 거를 작년 카페쇼 때 그 아는 역부스에다가 이걸 가지고 와서 샘플링을 해서 브루잉을 내린 거를 이제 아시는 분이 가져다 주셔서 저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브라질에서 유명한 산지 혹시 알고 계신 데 있으세요? 그냥 유명한 지역. 까르모 되게 유명하죠. 브라질에서 스페셜티 커피로 유명한데, 까르모도 제가 13, 14 봤는데 썼는데 13년에 파나마 게이샤를 가지고 와서 심었어요. 심었는데 그 농장주의 아버지가 트랙터를 운전하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16년인가에 다시 파나마 가서 다시 사와서 심어서 그게 이제 COE의 출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 제가 한 달 안 된 것 같은데 그 인스타에서 보니까 에티오피아를 가서 엄청 묘목을 다양하게 사왔어요. 10몇 개인가를 사와서 다 이렇게 심는 거 사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 에티오피아를 가서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에티오피아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 가실 거예요? 가고 싶구나. 희망사항이 될까요? 전 되게 가고 싶어서 올해 가려고 하거든요. 기회가 되면 사람들하고 많이 가고 싶어서 추진을 하고는 있는 게 있어서 혹시나 지금 저도 알아본 건데, 게샤빌리지에서 한 일주일 정도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가볼까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계신가 해서 갈 수 있을 때 가면 좋은데, 제가 파나마 갈 때 그 황열 주사를 맞았는데 그거 맞고 건강검진 했다가 제가 건강검진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병원에 좀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정상이어서 예방주사를 많이 맞아야 되거든요.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는 가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거 요새 평생 되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황열 주사를 맞으면 10년이었는데 지금은 평생으로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제가 올해 맞았는데 올해 맞으니까 평생 그 증을 주더라고요. 근데 재작년에 저희 직원이 파나마 갈 때 맞은 거는 10년이에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이 맞아야 돼요. 5개인가를 맞아야 되는데, 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몇 개월 간격으로 미리 맞아 놓으시는 것도, 한 번에 맞으면 간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어쨌거나 품종에서 에티오피아 품종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냥 순수 학문적인 관점과 그 다음에
산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적인 관점은 생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계속 문제가 됐었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결국은 여기 안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학문적 관점에서 본다면 왜 그런 거 있죠.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솔직히 잘 이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정말 그 이해 못하거든요. 뼈 하나 발견해서 거기서 DNA 해가지고 지금의 DNA랑 비교해서 뭘 알아내는 거지 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세대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는 그게 점점 진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DNA가 조금씩 바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DNA가 바뀐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생활하는 환경이 바뀌면서 그 환경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특정 내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점점 취약해지는 그런 걸로 바뀌어가요. 근데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DNA 연구를 해서 지금 굉장히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게 그래 이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아라비카 품종이 뭐냐 그거를 찾고 있는 건데 아직은 못 찾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많이 올라가기는 했거든요.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는 진행형이고 그 최초의 아라비카라고 하는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요. 사실 유게니오이데스라는 품종과 카네포라를 계속 교배하는 테스트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걸 해서 사람이 만든 아라비카는 아직까지는 없고 근데 그걸 해서 최초의 아라비카가 어떤 것인지가 밝혀지게 된다면 CLR, CBD, 그다음에 가뭄이나 뭐 이런 거에 내성이 강한 품종 또는 카페인이 아예 없는 디카페인 아라비카 품종을 만드는 데 굉장히 산업적으로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중에서 학계전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에티오피아는 아직은 어떨지 몰라요. 제가 올해 초에 들은 말은 작년에 작황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좋은 에티오피아를 구할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경험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작년보다 더 좋은 커피를 많이 경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커피를 더 많이 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커피 시장에 있어서 바리스타들이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거든요. 커피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관심이에요. 내가 품종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품종들이 더 다양한 게 들어올 것이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점점 많아질 건데 관심을 아예 가지지 않는다는 거는 발전되는 거에 있어서는 더디게 진행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아직 이쪽에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세미나를 기획하면서 에티오피아 품종 그리고 에티오피아 커피에 대해서 많은 편견이나 또는 그런 고정관념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만 가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시다모는 이거야, 얘가 제품은 이거야, 뭐 이런 게이샤는 이래, 뭐 얘는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이런 저는 그런 고정관념이 되게 심한 편이거든요. 심한 편이었어요. 이제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경우 있어요. 커핑을 하면 파나마 게이샤를 커핑을 해요. 그러면 게이샤는 맛있죠.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한 가닥은 합니다. 그런 걸 커핑을 하다가 역시 파나마야. 근데 다른 지역의 게이샤를 커핑을 하게 되면 사실 아직까지 파나마를 뛰어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듯이 에티오피아도 아직까지 저도 다양하게 경험을 해본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 범위 안에서의 고정관념이 조금씩은 생기더라고요. 그런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많이 가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품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략하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까 그 계란 말씀하셨잖아요.
네, 게라 지역. 네. 이게 리모라고 생각이 그 큰 카테고리로 보면 리무, 카스파, 리무, 거기에서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사람은 비슷할 수 있어요. 제가 2015년에 홍콩 커플룸에서 네. 그때 이름이 분명히 기억하는 게 리모구나. 네. 그런 식으로 이름 네. 돌아서 그냥 뭐 예를 들면 요즘 작년부터 이제 나왔던 게 그러니까 얘가 체프가 아니라 게대우 게대 뭐 이렇게 이름 붙이거든요. 얘가 체프예요. 제가 게대 지방 커피를 딱 샀는데 그냥 그 박스 표기에는 얘가 체프 지원 이렇게 돼서 와요. 워시를 이렇게 해서 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는 등급 체계가 급변하는 그 커피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뭐 브라질 산토스 넘버2로 다 오거든요. COE도 똑같아요. COE도 뭐 아무리 뭐 이게 뭐 얼마고 해도 브라질 산토스 넘버2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 그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아까 원리추나 쿠르메 같은 경우에 네. 폴란드레이스 있잖아요. 네. 그 지역에서 주로 그 지역에서 자라는 것들을 그냥 대체로 그렇게 보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자라는 특정 품종을 말하는 건지. 특정 품종을 말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공통적으로 하는 거고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카테고리를 묶었을 때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게 이제 좀 더 큰 개념으로 그냥 예를 들어 원리추 지역에 가서 원리추 지역에서 나오는 거는 원리추 커피야라고는 하지만 표기는 헤일롱으로 표기해요. 내국에 그렇게 어떤? 원리추 아추가 들어있는데 네. 리추 아추라고 이렇게 있고 품종에는 이렇게 있어요. 네, 저도 사서 써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품종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의 개념으로 사용해요. 꿀에 그 호시하고 가르쳐 보는 푸르메잖아요. 네. 그건 지역 개념일까요? 구름에요. 네. 구름에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다른 명칭이 붙은 걸로 추측을 하고 있다. 꿀에 야채를 많으시죠. 네. 단일 품종이라고 보면 단일 품종이에요. 물어봤거든요. 디테일하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주면 그 지역에 가서 그 밀이 되게 한 군데의 밀에서는 연결된 공장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자생하는 지역에서만 따오는 그 품종을 걔네가 부른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품종들하고 섞지 않고 낫을 아예 따로 이렇게 따로 생산 이렇게 했고 이게 품종이 뭐냐 했더니 똑같은 밀에서 나왔는데 이건 쿠르메, 이건 구르메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르다라고 에티오피아에서는 얘기를 하니까 일단 다 따로 나눠서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저는 같은 문제 알았거든요, 사실. 네, 다르대요. 얘네도 정확히 뭐가 다르다라고는 답변을 못해죠. 에티오피아 농부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얘네들이 이렇게 했더니 여기는 이렇게 이름이 붙었어. 여기에서 나온 건 이렇게 이름이 붙었어. 그러니까 똑같이 헤일룸이라고 하더라도요.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 7410, 7416, 7412 이거는 그냥 헤일룸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정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역은 아예 목적을 가지고 심어진 품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몇 년 전에 내가 심었어 또는 뭐 우리 아버지 때에서 이걸 심었는데 그때 어떤 품종을 심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범주 안에서는 생산되는 거는 이런 품종이 붙는 거고 그다음에 뭐 밑에 쿠르메, 뭐 원리쇼, 그다음에 7412, 7412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어떤 품종인지는 모른다. 그거는 이제 제가 헤일로 표기를 해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네네. 잠깐 먼저. 아까 작황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전년도가 좋았으니까 그 다음 년도가 좀 덜 좋으니까는 생각이 어떤 질병이라든지 그런 재배 조건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아니면 그 전년도와 작년의 작황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따로 좀 그게 그냥 시장의 흐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닌데요. 전년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으면 올해는 그만큼 못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나 품질을 이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정말 좋으면 올해는 조금 떨어지겠구나
그런 정도로만 받아들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100%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매년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매년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좀 별개라고 보고 싶어요. CBD 저항성에서 74110 같은 경우에 올해 CR 상위 2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챕트 지역에서 그 품종 부분을 쓰는 거기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전국적으로 제재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개인적인 궁금한 게 아까 사우스웨스턴 이쪽은 그린티라고 하셨는데 이게 챕트에 가서 심기면 품종 특성 그대로 그린티로 나올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죠. 팁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파나마 게이샤 때문에 이 팁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사람들이. 7410 카운터팔처 책에도 보면 팁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개념인데 게이샤가 무슨 팁이냐라고 하면 답변할 수가 없어요. 게이샤에도 브로드 팁이 있고 그린 팁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팁이 색깔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고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아까 딱 10곡 나눴을 때 이쪽은 그린 팁이 많고 이쪽은 브로드 팁이 많다 정도? 그 정도만 아직까지는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혹시 그 올해 아바야 기자 아바랑 아바야 한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바야 기자 올해 많이 들렸잖아요. 저는 처음 들어요. 봐서 아바야 기자 이게 그 아바랑 한게 있네요. 그거 만약에 그렇게 불렸다라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현지에서 그렇게 불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연관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뭐 이 마을에 가면 여기에는 전부 다 그 품종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뭐든지 이렇게 유명해지면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에티오피아산 게샤거든요. 이게 원래 품종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게샤만 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케팅으로 이용을 하면 그냥 게샤 마을에 가면 농가가 있어요. 실제로 좀 유명한 농가가 몇 개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품종 분류가 아닌데 그냥 여기에서 딴 거는 다 게샤야 라고 해서 파는 게 사실은 더 많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우시우시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붙여서 되게 비싸게 팔아요. 근데 퀄리티가 좋으면 괜찮은데 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실망을 하는 거죠. 뭐야 에티오피아 게샤는 별로야? 에티오피아 우시우시는 아직 별로인가? 이런 게 돼버리고 아직은 그런 단계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추적이 좀 잘 안 된다는 것도 있고 그걸 이제 악용하는 거죠. 아이차처럼. 그 지역별로 보면 다양하게 품종이 심기고 아까 7410만 원으로도 전국적으로 심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저는 시다모 커피는 어떤 특징, 이 가채프는 어떤 특징 하는 좀 그런 선택의 느낌이 있거든요. 아, 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근데 따지고 보면 다 애국인데 네. 지역마다 어떤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런 개성의 특징들 있잖아요. 그거 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양적인 부분과 고도적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그 환경에서 적응을 잘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캐릭터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는 가장 잘 경험한 게이샤이기 때문에 게이샤를 정말 다양한 나라를 많이 먹어봤지만 똑같은 품종이면 똑같은 맛이 나야 되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 지역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단지 나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경험한 파나마 게이샤는 똑같은 보케트 지역인데 여기 산하고 마주보는 산의 맛이 달라요. 정말 그 산과 산 사이에 그 마을이 있는 건데 그 햇빛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예 조건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 해도 차이가 나오는 걸 보고 에티오피아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지만 길 하나 건너면 바뀌는 거죠. 와인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정말 비싼 와인이 생산되는 딱 여기인데 길 하나 건너면 그냥 한없이 싸요. 그게 토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게 단순히 그냥 뭐 흙의 그런 구성 요소뿐만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배수입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경사면이나 이게 똑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햇빛을 보는 일조량이나 그런 게 조금씩은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런 미묘한 차이가 결국은 크게
품질에 있어서는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비슷해요. 시나몬 커피 안에서도 분명히 시나몬도 맛이 여러 개가 있어요. 향이 다양하고. 근데 그거는 시나몬끼리만 커피할 때의 얘기고요. 시나몬 묶어놓고 얘가 제품 묶어놓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커핑을 해보면 얘네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얘네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얘네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품종이라는 뭐 그런 개념도 적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나오는 프로세싱이나 뭐 그런 것도 다 연관이 저는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네. 개인적인 전망이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작년에 일본 가서 먹었을 때도 에티오피아 품종이 지금 구분 베이스가 어떤 게 기억이 나요? 세 개, 아마 3개짜리 있을 거예요. 네. 대가 뭐 아무튼 3개 있어요. 네. 프로메라는 거. 우리 카운터컬처랑 지금 뭐 트라부카 선수에서 품종을 구분해서 쪼개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이제 계속 활발하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럼요.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왜 그럴까요? 똑같은 퀄리티라고 하면 똑같은 퀄리티예요. 똑같이 90점짜리예요. 예를 들어. 근데 하나는 헤일룸이에요. 하나는 품종이 표시가 된다. 커피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500원이라도 비싸게 삽니다. 그거를 에티오피아가 알아버렸어요. 네. 그걸 알아버렸죠. 그러니까 괜찮은데? 갑자기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 그냥 G1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보면 대부분 현지에서 사면 키로당 10,000원 안 하거든요. 좋은 걸 산다. 현지에서 한 12,000원 정도 해요. 근데 품종으로 표시가 됐다. 그럼 갑자기 이게 10,000원 중반대로 뛰어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양이 중요했어요. 농가에서. 우리는 이거 다 팔아야 돼. 근데 이거를 양보다는 그냥 이거랑 나눠서 팔자 개념이 적용이 되니까 소비자들이 얘랑 따로따로 사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해주니까 농가들이 이제 그걸 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들한테 섞지 말고 따로 팔아도 되네. 이게 일부 워싱 스테이션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보여요. 조짐이 살짝. 하나만큼은 아니겠지만. 방금 말씀하셔도 갑자기 생각이 보여졌는데 재배를 할 때 보통 단일 품종 단위로 라시 관리되기보다 에티오피아는 주로 여러 가지 나무들이 섞여서 관리가 된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에티오피아도 4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숲이 있고요. 세미 프레스트가 있고 뭐 있는데 생각보다 가든 개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따가 커핑하는 거 중에 에티오피아에서 마지막 거 시다모 넨세보라고 하는 거 있죠. 넨세보 헤일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워싱 스테이션이에요. 거기에는 딸려있는 농장이 600개에서 700개로 추측을 해요. 추산. 근데 이게 그냥 소장농인 거죠. 그냥 가족들끼리 뭐 우리 가족들이 관리하는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수확 많이 해보자. 이거 맛있으니까 이거 더 심자. 그런 개념이에요. 자기네 뒷마당 이런 데다가 그냥 키우는 개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100%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건데 사실 스페셜티 커피가 시장에서 보면 그 꼭지점 위에 있잖아요. 1%? 1% 얘기하거든요. 1%, 2%? 사실 그런 거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우리가 99% 할 건 아니잖아요. 99% 하시려면 그 마켓 맨날 그 주식하듯이 들고 다니면서 봐야 되고 몇 년 만에 떨어졌어. 지금 몇 컨테이너를 사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잖아요. 그거 적용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인스턴트나 또는 뭐 키로당 몇천 원짜리 3,000원 이런 정도의 그 커피를 하는 시장이 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시장이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한테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마켓이 안 하는 게 좋든 안 좋든 스페셜티는 매년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개념이 다르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인생 커피 있습니까? 에티오피아에서? 난 진짜 내 인생에서 이 에티오피아는 정말 맛있다. 혹시 있으신 분?
안 계신 걸로. 잘. 90 플러스 알지? 저는 네. 너무 저도 충격이 너무 강해서 기억에서 안 없어지는 커피. 90 플러스 커피도 좀 좋았던 것 제가 작년에 시모노벨을 사지 않았습니까? 같아요. 네. 두 번 다시 안 샀거든요. 제가 산 커피 중에 가장 비쌌던 커피예요. 키로당 70만 원이었는데요. 그 정도 먹어야 커피 한 잔 하지 않겠어요? 사고서 판매 정말 몇백 그램 판매하고 나머지 판매 안 했어요. 그냥 뭐 사면 껴주고 매장에서 그냥 오시면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내려드리고 그런 용으로 썼어요. 제가 그 이후로 90 플러스는 안 삽니다. 13년도 국회도 아 약해요. 개인적으로 약합니다. 코케 허니 좋았는데 그 전에 너무 강한 임팩트가 있었던 스타일이 커피다 보니까 저는 시모노베이가 좀 나름의 또 인생 커피긴 해요. 2013년인가 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나무사이버 처음 할 때 그때 당시에 키로당 40이었는데 아 그때도 샀어야 되는데 30, 40 할 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처음 먹어보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커핑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저한테 되게 좀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그거는 뭐 그때로서 끝난 거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이는 있지만 올해는 내추럴보다는 워시드 퀄리티가 좀 많이 좋아진 편이라서 그러니까 기후가 올해 조금 선선했더라고요. 에티오피아에. 내추럴보다는 워시드 쪽이 좀 더 품질이 괜찮았던. 하나만은 완전 제가 욕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수확량 자체가 15% 이상 감소가 되거든요. 전체적인 품질은 좀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가격은 그것과 별개거든요. 올해 최고가 갱신했잖아요. 파운드당 800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거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수입해보면 1kg에 200만 원 되더라고요. 그거 보고 퀄리티와는 별개다. 옵션은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작년에 90 플러스에서 227이죠. 27이라고 불리는 그 넘버 붙었던 게 파운드당 5천, 키로당 5,000불 갔으니까 뭐 키로당 500만 원이거든요. 제가 그걸 왜 그렇게 막 허투루 썼는지는 모르겠죠. 옥션 하기 전에 생두를 구해서 많이 먹었어요. 먹고 야 이거 90 플러스에서 이번에 대박 났네. 4월 달에 제가 처음 받았으니까 받고 야 이거 대박이다. 이번에 진짜 잘 만들었다. 그리고 6월 달에 체드라 써서 세계대회에서 그 브루어스컵에서 우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옵션 9월인가 돼서 딱 봤는데 가격이 이제 내가 왜 그걸 그렇게 로스팅을 해서 허투루 썼을까? 이거 남겨놨으니 이게 얼마인데? 네, 그랬었죠.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자, 이 커팅은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할 거긴 한데 저쪽에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종이 이거 가지고 계시죠? 그대로 달려 있을 거라서 어느 쪽에서 커핑을 하시던 간에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커핑을 하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꼭 시계를 역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고